사랑해요. 사랑해.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너는 날 보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해. 내 친구가 너 봤대. 모텔에서. 자긴 너무 행복하지 마. 자기 얼굴 더 보고 있음 나 또 막장의 심파 드라마 될 것 같아. 이런저런 이유로 백성들의 입을 막는다면 과인은 대체 백성의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단 말이오? 말 깐 김에 한마디만 할까? 자식 잘 키워. 정신과 전문의 진단 산정이면 인생 끝나 너. 괜찮아. 그만 울어. 할머니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없는 K-POP 글로벌 보이그룹 성공할까란 기사와 저비용 고품질 가성비 K-콘텐츠 OTT 열풍 타고 날았다란 제목의 기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준 빅히트 글로벌 CEO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성공 방정식을 미국에 적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18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유니버설 뮤직그룹과 함께 미국에서 K-POP 보이그룹을 데뷔시키겠다고 발표하자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크게 술렁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탄생시킨 기획사와 세계 최대 음반사의 협업이란 점에서 빅히트는 노래와 춤 등 트레이닝과 퍼포먼스를, 유니버설은 음악 제작과 유통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오디션은 내년 전 세계에 방송 중계될 예정입니다. 선발 과정은 미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최종 멤버에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엔터사가 해외에서 한국인 없는 K-POP 그룹을 내놓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JYP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일본인으로만 구성된 걸그룹 니쥬를 데뷔시켰습니다. 니쥬는 데뷔하기도 전에 일본 최고권위의 가요축제 홍백 가합전에 출연이 확정됐고 데뷔 앨범은 현지 음원 차트를 싹쓸이하는 등 막강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SN과 JYP는 2019년에 각각 중화권 멤버로 구성된 웨이션 V와 보이스토리를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데뷔시켰습니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한류를 단계별로 보면 장나라 등 스타들이 외국 시장에 직접 진출했던 2000년대 1차 한류, 엑소와 블랙핑크 등 외국인 영입을 통해 외연을 넓힌 2차 한류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제는 기획사들이 현재 직접 진출하는 3차 한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히트와 유니버설이 만들어낼 K-POP 그룹은 제2의 BTS가 될 수 있을까? BTS를 통해 검증된 빅히트의 프로듀싱 능력과 유니버설이 제작 및 유통 능력이 결합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아권과 달리 미국 음악 시장에서는 아직도 K-POP을 공장에서 찍어낸 음악 등으로 깎아내리며 비주류 취급을 하는 시선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빅히트 주가는 발표 이후 종가 기준으로 3일 거래일 연속 3% 안팎의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 엔터사들이 원천 기술 유출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글로벌 엔터사들이 한국 기획사들이 노하우를 습득해 한국인 없는 K-POP 그룹을 양산하게 되면 K-POP 열풍에서 정작 한국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저비용 고품질 가성비 K 콘텐츠 OTT 열풍 타고 날았다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K스토리가 최근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강력한 생태계입니다. 같은 수준의 작품을 훨씬 적은 제작비로 만드는 가성비 효율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는 플랫폼도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웹툰, 웹소설 등 광범위한 원작의 약진, 높은 시청자 수준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2014년 영국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주영 한국문화원 주관으로 최초의 K드라마 위크가 열렸었습니다. 당시 갑동이의 권은미 작가와 BBC 드라마 시크릿 작가 벤 오클랜트가 패널로 나와 양국의 작가 운영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크릿 중 한 개의 에피소드만을 쓴 오클랜드 작가는 권 작가가 주 2회 16부작을 혼자 집필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씁쓸하지만 효율에 집중하는 한국 콘텐츠 시장의 단면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제작 환경은 열악하고 고데기로 유명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전까지는 밤샘 촬영이 일수였고 쪽대본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환경이 역설적으로 높은 효율을 낳았고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에도 높은 품질의 콘텐츠를 내놓으며 가성비 경쟁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같은 환경 속 단련된 제작 역량이 최근 선진화된 시스템과 만나면서 새롭게 꽃피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공개된 왕자의 게임 8편의 회당 제작비는 약 1,500만 달러, 하나로 178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회당 제작비가 5억에서 6억 원 수준인 국내 드라마의 30배 이상입니다. 왕자의 게임 1회 제작비는 16부작 한국 드라마 시리즈 2편을 제작할 수 있는 셈입니다. K좀비 신드롬을 몰고 온 킹덤의 회당 제작비는 23억 원 정도, 국내 드라마 제작비 수준보다 4배 정도 높았으나 미주나 유럽 컨텐츠에 비하면 여전히 저렴한 편입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 한국에 상륙한 후 5년간 한국 콘텐츠에 총 7억 달러를 투자해 오리지널 콘텐츠 80여 편을 제작했습니다. 편당 평균 96억 원쯤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16부작 드라마의 전체 제작 비용과 비슷합니다. 킹덤의 김은희 작가는 킹덤은 잔인함과 제작비 때문에 지상파 방송이 불가능했는데 넷플릭스에서 준비하며 노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한국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흥미가 있다고 응원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비용 고효율이 한국 콘텐츠 시장의 투자 구조로 자리 잡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보다 많은 제작비를 확보해야 콘텐츠의 질을 높이며 할리우드 시장과 어깨를 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 출범 당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토종 콘텐츠 역량이 뛰어난 한국 시장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봉준호 감독의 옥자를 비롯한 드라마 킹덤, 예능, 범인은 바로 너 등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규모로 투자하며 차츰 뿌리를 내렸습니다. 올해는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 등이 한국 시장을 노크하고 웨이브, 티빙, 카카오M 등 토종 OTT들의 방어도 높아집니다. 여기에 네이버, KT, 쿠팡 등이 가세합니다. 그야말로 OTT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한국이 OTT 각축장이 된 이유는 두 가지 환경 때문입니다. 미국 퓨 리서치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4%, 이스라엘과 호주를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 인터넷 보급률 또한 96%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5세대 보급률도 1위입니다. 이보다 비옥한 환경은 찾기 힘듭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즐기는 세대가 확대되고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화질로 콘텐츠를 즐기길 원하는데 한국은 이런 정보기술 환경이 최적화된 나라라며 향후 한국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라가 아니라 OTT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천 소스인 웹툰, 웹소설 등의 약진도 K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들 뿐 아니라 소위 슈퍼 지식 재산권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는 원소스 멀티유즈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원소스 멀티유즈가 단일 콘텐츠의 성공을 기반으로 다른 영역에 진출을 꾀한다면 슈퍼 IP는 기획 단계부터 확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승리호는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 동명의 웹툰으로도 소개됐습니다. 기존에는 유명 웹툰이나 웹소설을 드라마나 영화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슈퍼 IP는 원소스에 근거해 속편이나 스핀오프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이주연 성균관대 글로벌 융합학부 교수는 크리에이터들이 웹툰 플랫폼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고 이를 성공적으로 영화화한 사례들이 한국 콘텐츠의 힘을 더욱 탄탄하게 해주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여러 사람의 참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플랫폼과 수익 시스템 생태계는 앞으로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넷플릭스 흥행 순위는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경우 톱10 중에서 한국 드라마가 5편이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가 1, 2위였고 사이코지만 괜찮아, 김비서는 왜 그럴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대만은 톱10 중 9개, 말레이시아는 8개, 베트남은 7개가 한국 드라마였고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한류 스타를 앞세운 한류 콘텐츠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류 스타들이 아시아 시장 곳곳을 점령했습니다. 전 세계 78억 중에 아시아 인구는 약 45억 명으로 60%에 육박합니다. 미주와 유럽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플랫폼 가입자 수가 정체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률이 낮아 가입자가 적은 아시아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속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시장성을 살피는 테스트 베드이자 가장 효율적인 허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팝의 K는 코리아 또는 코리안을 뜻합니다. 그런 K-팝의 의미는 한국에서 한국인이 만든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드라마를 리메이크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수출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모든 멤버가 미국인, 일본인으로 구성된 그룹들이 K-팝이란 수식어를 붙인다는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한류가 유행하는 것은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타 국가와의 차이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유의 특성을 다른 국가에 뒤집어 씌워서 성공할 수 있었다면 한국 K-팝, 예능, 드라마를 따라하는 나라들은 벌써 한국과 같은 열풍을 불러 일으켰겠죠. 하지만 어느 나라도 아직까진 지금의 한류를 넘어서는 문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